한때 조용한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이름하여 미스터 감자씨가 있었어요. 감자씨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앞에서 비웃든 등 뒤에서 칭찬하던 칸트의 도덕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혹 그의 엄격한 도덕심에 의아해했지만 감자씨는 언제나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감자씨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마을 주민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감자씨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선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 법칙으로 사람들 웃기기였습니다. 장기자랑 대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춤과 노래, 그 외 다양한 재능들이 선보여졌고 드디어 감자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공연은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법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웃게 해드릴 겁니다.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도덕 법칙으로 웃기겠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죠. 감자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두들 집중해주세요. 감자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 석쇠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자씨, 나를 좀 숨겨줘. 경찰이 날 잡으러 와. 저는 도덕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행위는 보편적 법칙이 되기로 하도록 하라라는 정원 명령이죠. 그래서 석쇠손에게 말했습니다. 석쇠손, 숨어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왜냐하면 만약 모두가 도둑질을 하고 숨으려고 한다면 사회는 엉망이 될 거야. 너도 이해해야겠지? 석쇠손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끝내 그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야기가 웃기기보다는 진지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자씨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후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감자씨, 석쇠손을 보았나요? 사실 저는 석쇠손을 이미 돌려보냈지만 도덕 법칙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타인의 행방을 밀고 한다면 사회가 더욱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러자 경찰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자씨, 여러분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씨는 그들이 왜 웃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만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자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도덕적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고 재미있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감자씨는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삶은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감자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칸트의 도덕 법칙은 그저 어려운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죠. 감사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는 감자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적용해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주인공인 철수가 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한 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꽤나 흥미로운 탁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단순히 탁구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탁구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아리 이름도 독특하게 텔로스 탁구 클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탁구 치는 것이 좋아 들어갔지만 철수는 점점 이 동아리의 독특한 철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탁구부의 큰 이벤트 중 하나인 목적론 탁구 대회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동아리 회장인 민수는 철수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우리의 클럽 이름이 왜 텔로스인지 아는가?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탁구 치는 게 재밌어서 들어온 거라. 민수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나온 말이야.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지. 그리고 우리 동아리의 목적은 단순히 탁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를 통해 각자의 인생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철수는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의 이야기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후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밤이라는 독특한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리 회원들이 탁구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자신의 인생 목표와 연결짓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탁구를 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공을 칠 때와 라켓으로 공을 칠 때의 차이점을 통해 도구와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탁구공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좋은 라켓과 나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마치 내 인생도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철수의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학교 생활에서도 좋은 도구를 사용하고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며 각자가 가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공부에도, 친구 관계에도, 심지어는 가정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철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탁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활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론은 철수뿐만 아니라 동아리, 다른 회원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말을 빌리자면 탁구를 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철수의 대학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철수와 그의 동아리 친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과 탁구를 연결짓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철수는 작은 일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단순히 철학책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도시에 사는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채로운 삶과 현대적인 건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로 유명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들은 차 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습니다. 시간을 더욱 낭비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어느 날 존은 공리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래 철학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최고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존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도 더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만 자전거를 타겠다고 나서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존은 이 문제를 공리주의 관점에서 더 넓게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소규모 자전거 동호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최고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존의 노력은 동네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도로에서의 차량 체증도 줄어들었고 도시의 공기도 조금은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층 더 많아졌죠. 그러던 중 존의 동호회 멤버였던 엘리엇이 도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과 동료들은 시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넣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교통 혼잡 문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자신의 노력이 단지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대기여했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가 지향했던 것처럼 최고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개념이 도시 전체에 퍼져나간 것이죠. 그의 이야기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시도되었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공리주의적 사상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서로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는 이 도시는 이제 공리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미래 공리주의를 실천하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썰은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도시에 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별 같고 그의 지혜는 빛 같았으니 그렇다. 그는 플라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어려울 때마다 담배를 물었고 플라톤은 그런 그들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철학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던 차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덕소에서 이상적인 의자를 만드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연대회에는 도시의 모든 명장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만든 의자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엔 우리 플라톤도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대회가 끝나고 나니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만든 의자가 가장 완벽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의자가 예술 작품이라 불릴만 합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플라톤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의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자가 완벽하다면 그것은 무엇에 비해 완벽한 것입니까? 이젠 주목을 받게 된 플라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의자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보는 이 의자들이라는 것은 의자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데아란 무엇입니까? 플라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데아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의자들은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의자라는 이데아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어떤 명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완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플라톤은 즉답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완벽한 의자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데아를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하죠? 플라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것이 제 철학의 요지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를 인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드는 의자는 이 이상적인 의자에 대한 애정어린 모방일 뿐이지만 그 모방 자체가 여러분을 이데아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가게 만들지요. 이 말을 들은 명장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자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나은 의자, 이데아에 더 가까운 의자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덕소의 의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완벽해졌고 분명히 그곳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알았습니다. 완벽한 이데아, 그것은 언제나 저 멀리 우리 이상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덕소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이건 진짜 완벽한 의자야 하고 말할 때마다 그 옆에서 어느 철학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아마도 플라톤일 것입니다.